네, 정치여담여담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SBS 정화석 논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놓고 여야는 연일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도 격화되고 있는데요. 우선 어제 회견 어떻게 보셨는지부터 한 말씀씩 평을 듣고 가겠습니다. 저는 일단 스타일은 좀 변화하신 것 같아요. 네. 좀 유연하게 분위기를 굉장히 온화하게 가져가신 것 같고, 그런데 말씀하신 내용, 메시지의 내용은 전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진전이 안 된 것 같아서 아무래도 이 평가가 점수가 그렇게 높은 점수는 받지 못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특히 야당과 언론과 많은 국민들의 관심은 그 최수근 해병 특검에 대해서 어떤 달라진 입장을 내놓으실까? 또는 그 김건희 여사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보이실까, 그 두 가지였는데, 그 두 가지에 관한 한 물론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그 디올백 수수 관련해서는 이제 그 직접적인 언어로 이제 사과 말씀을 하셔서 다소 진전된 그 입장은 보이셨는데, 이제 그 특검은 명백하게 이제 분명히 선을 그으셨고요. 네. 특히 이제 최혜병 특검하고 관련해서는 공수처 수사 결과 이후로 판단해보자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국민 관심사였던 이 두 부분이 국민의 기대 수준에 못 미쳤기 때문에 다른 말씀하셨던 많은 내용들 중에는 사실은 우리가 좀 중요하게 다뤄봐야 될 것도 많은데 그 부분이 묻히고 네. 그러다 보니 평가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최재성 수석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 뭐 총선 참패 후에 국무회의 첫 메시지가 이 변화가 없었잖아요. 잘못한 거 없다. 소통이 문제다. 거기에서 한 발짝도 나간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과를 했잖아요. 그 명품백 문제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의 현명하지 네. 못한 처신으로 인해서 사과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랬거든요. 네. 그러고 최혜병 특검이나 도이치모터스 특검에 대해서는 선을 딱 걷단 말이에요. 사과는 대통령이 대신해서 드리고 있지만 특검은 안 돼. 이렇게 이제 못을 딱 박은 거라서 내용적으로 본질적으로는 변화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거기다가 어제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조금 저도 좀 뜨악했던 것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엎어치기 기술이 조금 대통령이 있는 네. 것 같아요. 어떤 점에서? 최혜병 특검도 사단장, 임성근 사단장 문제로 경로했다는 설로부터 시작된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국방부 장관에게 질책했다. 왜냐하면 무리한 임명 구조도 아닌데 무리한 수색 작업으로 임명 사고가 났다. 그래서 질책했다. 그래서 임성근 사단장 때문에 이러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하느냐 해서 경로로부터 시작된 것을 최혜병을 지키지 못한 무리한 수색 작업으로 질책을 했다 해서 최혜병으로 인한 경로설로 둔갑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대통령의 인식이나 이런 생각들은 한치도 변한 바가 없다. 그래서 저는 기자회견 자체로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르고 내리고 하지는 않겠지만 그 기자회견의 주요 질문, 현안이 되고 있는 특검법 등등의 문제에 1cm도 미동도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 기자회견 속에 담겨 있던 주요 현안들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지율 추가 하락 요소들이 발생하게 된 계기다. 이렇게 조금 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대통령 어제 회견에서 계속해서 소통을 강조했었죠. 자, 오늘 당장 청계천을 찾아서 시민들과 소통에 나섰습니다. 자, 정화석 논설위원, 이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직장인들이 점심 먹고 좀 걷잖아요. 거기 청계천을 찾아간 게 처음인 것 같은데요. 예, 그 전에
인수위 시절, 당선 시절이나 이럴 때 뭐 주변 식당에 가가지고 뭐 자연스럽게 참모들이랑 같이 뭐 식사를 하면서 주변에 이제 또 식사하고 있는 직장인들도 만나고 뭐 이런 적이 있었는데 오늘은 점심 무렵에 오늘이 취임 2주년 이제 당일이잖아요. 네, 아직 화면은 안 들어왔습니다. 예. 그 청계천을 나가가지고 거기 이제 이렇게 산책 나온 직장인들과 이제 뭐 외식 물가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뭐 이런 부분이 결국 어제 기자회견에서 보면 뭐 총선 패배 그리고 국정 운영 지지율의 하락 이런 것의 원인을 뭐 아주 간략하게 추리자면은 민생을 세밀하게 챙기지 못했다, 소통 부족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 두 가지를 오늘 점심에서 내가 이렇게 태도가 이제 바뀌었다, 네. 지켜봐 달라 이런 의미의 어떤 메시지를 내기 위한 행보로 뭐 점심 나절에 청계천 가서 직장인들과 외식 물가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는 그런 행보를 보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조금 전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자세한 화면과 내용은 들어오는 대로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윤 대통령 2달 가까이 공석이었던 시민사회 수석을 임명하면서 소통을 강조한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언론인으로서 축적해온 사회 각 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정무 감각과 소통 능력을 인정받아 온 분입니다. 무엇보다 2번의 대통령실 비서관 경험을 토대로 시민사회의 다양한 목소리가 국정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조율하는 데 적임이라 생각됩니다. 가장 낮은 자세로 가장 넓게 그리고 더 깊게 세심하게 듣겠습니다. 뭐 많이 듣고 가감 없이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게 저한테 주어진 임무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자분들과도 더 원활하게 소통을 하고 그리고 이 소통의 전제는 다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많은 분야에 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네, 자 진수희 전 장관님, 이 전광삼 시민사회 수석 잘 역할을 할 걸로 기대하십니까? 잘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얼마 전에 그 왜 인사비서관으로 일하다가 이번에 총선 출마했다 낙선한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을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이제 새로 만들어지는 민정수석실 휘하의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또 임명을 하셨고, 이어서 이 시민사회 수석을 그 용산에서 일하다가 총선 이제 출마 도전했다가 이제 이분은 이제 공천 못 받고 다시 이제 영전에서 이제 수석 자리로 오시는 건데, 저는 이런 식으로 또 인사를 하시면 또 인재풀 협소하다, 또 회전문 인사다 이런 비판이 또 반드시 따라오잖아요. 그래서 이거보다는 좀 폭넓게 좀 사람을 쓰셨더라면 더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인사라는 것도 대통령의 중요한 메시지잖아요. 메시지인데, 게다가 특히 이번에 민심 동향 파악이 부족했다는 이유 명분을 들어서 이제 민정수석실 부활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 민심 동향 파악의 주된 업무는 사실은 시민사회 수석실인데, 이런 상황에서 소통 강조하면서 시민사회 수석을 발탁하는데 또 이제 옛날에 쓰시던 분도 쓴다. 이게 과연 소통의 면을 넓히고 더 강화한다라는 대통령 말씀에 부합하는 인사인가는 조금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이번에는 정진석 비서실장이 소개를 하셨잖아요. 근데 얼마 전까지 정무수석이나 민정수석은 대통령께서 직접 브리핑룸에 나와서 소개하고 뭐 이러셨는데, 또 이렇게 중요한 기능을 앞으로 하게 될 시민사회 수석은 또 비서실장이 이렇게 소개를 하시니까 그냥 계속 대통령께서 좀 하시면 저 시민사회 수석이 앞으로 그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게 되구나 이런 또
인상을 국민들한테 네. 줄 수도 있었는데 또 비서실장께서 하시는 거는 또 조금 그것도 좀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최재성 수석님이 전광삼 시민사회 수석, 뭐 말씀하신 대로 총선에 나갔다가 이제 공천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승진을 해서 기용한 건데, 진수희 전 장관께서 비판하신 대로 인재풀이 협소하다, 회전문 인사다 이렇게 비판하실 건가요? 사실 인재풀이 협소하다는 거는 그거는 대통령의 그 인재풀에 대한 어떤 인식 있지 않습니까? 그 네. 범주하고 비례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인재가 없습니까?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정광삼 신임 수석이 시민사회 수석실에 소통 비서관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면은 대통령이 소통을 강조하고 총선 참패 후에 대통령실 개편을 하는데 그때 그 총선 전에 소통 비서관을 했던 분을 수석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대통령의 일종의 이제 소통 의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총선 전이나 총선 참패 후나 대통령이 말로만 그렇게 밝힌 거하고 다름없지 않나 싶습니다. 이분이 이제 다른 데 일하다가 이렇게 왔으면 몰라도 소통수석실의 비서관이었어요. 그것도 소통비서관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인사치고는 그야말로 대통령실 쇄신 이런 차원의 인사하고는 좀 거리가 먼 거다. 물론 낙천받은 분을 다시 무슨 이 낙선자 릴리프라 그래야 되나요? 벌써 4명째인데 그것도 좀 지나친 감이 있지만 소통수석실에서 비서관으로 일했던 사람을 총선 참패 후에 소통을 강조하면서 다시 또 소통수석실에 또 수석으로 이렇게 한 거는 그거는 조금 내용을 떠나서 대통령이 조금 감각이 조금 어긋난 그런 인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소식도 좀 짚어보죠. 자, 윤 대통령이 어제 최혜병 특검법에 대한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후폭풍이 거셉니다. 자, 민주당에선 초선 당선인을 중심으로 오늘부터 비상행동 선포식을 진행하기로 했죠. 자, 정화순 논설위원, 일단 민주당 초선 당선인들이 이제 71명인데 60명이 오늘부터 천막 농성을 시작하기로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9시부터 6시까지 이제 국회 앞에 천막을 쳐놓고선 농성을 하는데 뭐 주말은 쉬고 뭐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합니다. 뭐 전부 다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하고요. 그 이제 뭐 앞으로 사실 이제 22대 국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네. 5월 이제 30일 예, 이때면 이제 시작이 되니까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쨌든 이 초선 그러니까 의정 활동의 처음을 이제 어찌 보면은 장외투쟁으로 시작하게 되는 건데, 글쎄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야 되냐라는 뭐 당내 좀 시각도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예. 근데 뭐 워낙 뭐 지금 특검 일변도의 정국 속에서 뭐 그냥 앉아서 국회가 임기가 시작하기를 기다리기가 좀 뭐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에 보면은 그 71명 중에 그 31명이 그 전에 더민주혁신회의라고 그 원외에서 강경한 목소리를 내던 네. 이 모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 앞으로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에 지금 구성되어 있는 이 초선 네. 중에 굉장히 그 강경파가 많고 어떤 그런 집단적인 목소리를 앞으로도 내게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좀 예고적 성격의 집단 행동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최재성 수석님, 일단 민주당 초선 당선인이죠. 아직 의원이 아닙니다. 자, 의정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이 장외투쟁으로 먼저 시작을 하는 건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뭐 그다지 이렇게 좋게 보이지가 않아요. 뭐냐면 이제 보름 남았잖아요. 네. 22대 국회 임기가 이제 시작되는 게 그러면은 사실 준비하고 공부하고 또 뭐 해야 될 것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첫 단추를 저렇게 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이 문제가 있고요. 22대 이제 국회에 또 몫이 될 수도 있는 거를 저거를 이제 땡겨서 당선자들이 한다 이것도 조금 모양이 조금 이렇게 와닿지가 않는 모양이고요. 또 하나는 뭐 말씀하셨지만 왠지 저것이 더민주 혁신회의나 이쪽의 의원들이 거의 이제 과반 정도
초선 의원 중에 네. 했는데 거기서 이렇게 리딩을 해서 저것을 만들었다면 저것도 좋은 어떤 과정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국회라는 것이 왜 21대 국회가 있고 22대 국회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굉장히 이례적인 건데 땡겨서 투쟁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런 모습이 저는 썩 이렇게 와닿지 않는 모습이라고 봅니다. 네, 그것도 역시 국민들의 평가에 맡겨야 되겠고요. 반면에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최혜병에 대한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근데 특검을요 우리가 수없이 했잖아요. 예, 옛날에 그 온로비 특검 기억나시잖아요. 기억납니다. 네,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특검이 그야말로 사법 절차, 특수 사법 절차로서 지켜진 게 아니라 정치적 쟁점이 되고 이랬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지켜보고 부족한 거 있으면 야당이 그때 이런 거 부족하지 않냐.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을 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 저희들 당 입장에서는 옳다 이렇게 보고 거꾸로 민주당에서도요 또 이게 무기명이기 때문에 예. 민주당에서도 100% 그렇게 되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저는 그렇다고 봐요. 네, 자 지수희 장관님,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말씀 하시는 게 대통령실에서 최혜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거를 전제로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마 국민의힘에서 주류 다수 의원들은 용산의 윤 대통령과 같이 갈 것 네. 같아요. 입장도 지금 같은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아주 아마 만약에 그러니까 거부권이 행사가 되고 재의결 표결이 이제 된다 했을 경우는 제가 보기엔 이탈표가 가결시킬 정도의 이탈표가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는 현재 생각이. 계산으로는 17표가 이탈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탈표가 가결시킬 정도로 이탈표는 있긴 있겠죠. 네. 그러나 가결시킬 정도로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 우리 황우여 비대위원장께서는 민주당에서도 이탈표가 나올 것 같다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최혜병 특검법에 관한 한은 국민 여론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낙천된 현역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거기에 반대표를 던질 것 같지는 않고 기권표는 나올 수도 있어. 불참을 하게 되면. 네. 그러면 이제 모수에 영향을 줘서 가결에 필요한 표수가 조금 줄어드는 효과는 있을지 모르나 이제 그 정도일 것 같고요. 국민의힘에서도 아무리 무기명 투표라고 하더라도 가결시킬 만큼의 이탈표가 나오지는 않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최상수 교수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다시 거부권 행사해서 법안이 국회로 다시 넘어오면 재의결을 해야 되고 재의결을 하려면 이 재적위원 과반 출석의 출석위원 3분의 2 찬성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국회 말이란 말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다음 재선이 안 되신 분들이 이런 분들이 불참을 할 가능성도 있고 그렇게 되면 모수가 줄어들게 되고요. 굉장히 복잡한 사실입니다만 자, 재의결이 돼서 더 이상 대통령이 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재의결은 우선은 양당이 국민의힘은 이탈표가 부분적으로 있을 수 있으나 17표를 넘어서서 재의결이 그야말로 이루어지는 정도의 이탈표에는 저는 턱없이 못 미친다고 보는데요. 그러면 남은 것은 뭐냐면은 양당에서 출석을 얼마만큼 세게 시키느냐. 그렇죠. 이 문제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부 다 출석했을 때 그러면 17표가 국민의힘에서 이탈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결국은 출석한 의원들이 어느 당이 더 많으냐. 거꾸로 얘기하면 불출석한 의원들이 어느 당이 더 많으냐. 네. 이게 재의결에 영향을 줄 정도의 그런 이제 출석하지 않은 의원 숫자가 엄청나게 많았다. 그러면은 그거는 발생할 수 있죠. 근데 이 가능성도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재의결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이렇게 보고. 네, 자 정한숙 논술위원, 일단 법안은 대통령실로 넘어간 상황인데 대통령이 22일까지 거부권을 행사해야 되는 거죠. 이 일에 이제 최상병 특검법이 이제 의결이 됐고요. 그게 7일 날 정부로 넘어왔단 네. 말이죠.
그 이후 보름 이내에 이제 그 제2요구권, 이른바 거부권을 이제 행사할 수 있는데 다음 주 화요일이 이제 국무회의 날짜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이게 거부권을 거의 뭐 행사할 것 같은데 한다면 다음 주 화요일쯤 해서 이 거부권 행사하지 않을까. 그럼 민주당은 지금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28일, 그러니까 이 지금 21대 국회가 29일까지가 임기인 네.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마지막에 이제 이 재의결에 붙이겠다는 거죠. 아까 뭐 저기 진 장관님이나 저 최수성님이나 그 이 재의결 결과를 그렇게 썩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지금 국민의힘에서 낙천 내지는 낙선으로 22대 국회에 안 들어오시는 분들이 55명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본회의장에 올 것이냐, 이 부분이 사실은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 그날 재의결에서 부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틀 후면은 이제 22대 국회가 시작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분명히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 특검법을 다시 한번 발의할 거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8명만 더 이탈을 하면은 그 특검법이 이제 그렇죠. 뭐 그 거부권과 상관없이 재의결이 이제 되는 재의결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은 뭐 이래 되나 저래 되나 크게 손해 볼 게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뭐 또 이런 부분은 또 국민 여론이 또 특검법을 지지하는 여론이 많기 때문에요. 상당히 받쳐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어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사과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의 사과에 대해서 여야 반응 역시 엇갈리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었다고 하는 점이라면 김건희 여사에 관한 언급이겠죠. 예. 직접 말로 사과드린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때와는 아주 다른 태도였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국민 눈높이에 맞추고자 하는 노력을 볼 수 있었죠. 그래서 총선 전에 그러셨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들이 좀 가지고 있었던 의혹들 이게 완전히 됐다고 보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사실 그래서 저는 이 건에 대해서 특검하자 이런 민주당에 대해서는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이렇게 힘자랑을 하고 과시하고 마음대로 하다가는 오히려 역풍을 맞는다. 대통령이 처음 사과라는 말을 꺼냈는데 결국은 그러나 특검을 받지 않겠다는 답이었죠. 저는 인내심 테스트하는 답이었다고 생각해요. 예. 국민들에게 수도 없이 많이 질문했고 거기에 대한 경고를 수도 없이 보냈는데 또다시 똑같은 대답을 듣고 있어야 되니 네. 우리의 인내심이 어디까지여야 하는가 하는 답답함이 있고 예. 계속해서 이렇게 특검 전국이 가는 게 옳은 것인가 하는 이제 고민은 좀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이나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총선에서도 국민들께 약속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네, 진수희 전 장관님. 일단 윤 대통령 어제 사과는 했습니다만 좀 총선 전에 했더라면 더 좋았겠다. 이런 안철수 의원의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어차피 할 거 그때 하셨더라면 총선 결과에 조금은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을 하면서 제가 왜 뭔가 사안이 터졌을 때 좀 선제적으로 뭔가 조치를 하면 그래도 잃을 점수, 먹을 욕을 좀 덜 먹을 수 있을 텐데 항상 결론은 똑같이 가면서 시간을 끌니까 끄는 동안에 문제를 더 키우고 욕은 더 먹고 이러니까 똑같은 결론을 내더라도 결국은 효과는 별로 없고 상황이 더 악화되는 이런 게 계속 거듭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예컨대 총선 전에 있었던 황상무 수석건이라든지 이종섭 대사건도 초기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빨리 선제적으로 조치를 했더라면 그것이 총선 민심에 미치는 영향을 조금은 차단할 수도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남은 3년 동안은 만약에 비슷한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 그런 좀 조치를 선제적으로 강하게 그러니까 국민들이 저 정도까지 조치를 하게 되면 그 효과는 굉장히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잘못된 사안이 발생을 하면 그때 즉각적인 조치를
하셨으면 좋겠다 앞으로는. 네.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최혜성 수석님. 일단 대통령이 어제 사과는 했지만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못 받겠다는 입장을 사실 밝힌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에서는 계속 추진을 하겠다는 입장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어제 사과는 특검 불가용 사과죠. 특검 불가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한 사과라고 보고요. 결국은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미동도 안 왔기 때문에 그렇고요. 근데 재밌다 그래야 되나요? 사실은 총선 과정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명품백 관련돼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어제 대통령이 말씀하신 현명하지 못한 처사에 대해서 사과드린다고 어떻게 보면 비슷한 거예요.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다. 그러니까 진심으로 사과하거나 잘못됐다고는 생각 안 하시고 그래서 특검은 불가하다는 것을 분명히 하셨고 그러니까 총선 때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어떻게 보면 공교롭게 일맥상통하는 얘기를 뒤늦게 하신 거죠. 하지만 결론은 특검은 절대 안 된다. 특검 불가용 사과로 배치되어진 것 같다. 또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다고. 네, 자, 정호선 교수님.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이 사과라는 표현을 직접 쓴 것도 원래 참모들이 써준 원고에는 없던 표현이라고요? 대통령실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좀 부족했다라든지, 네. 좀 송구하다라든지, 이 정도 표현으로 나올 것 같았는데 사과드린다라는 표현이 나와서 놀랬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건 글쎄요, 대통령실 참모의 눈높이에서 이게 깜짝 놀랄 수준일 것 같긴 합니다만 사과받는 대상의 눈높이에서 이게 깜짝 놀랄 수준인가라는 부분은 사실은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고요. 아까 진 장관님이나 최 소장님 다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사과에 몇 개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가급적 빨리, 내용은 소상하게, 그리고 상대방이 들을 때 기대했던 것보다 조금 더 많이.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원칙, 타이밍 이런 부분에서 약간 좀 늦은 감이 있잖아요. 몇 네. 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러니까 영상이 공개됐을 때나 연초 KBS와의 대담 때나 총선 전이나 이런 몇 번의 계기를 넘기고 한 상태에서의 사과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대통령실 관계자의 표현대로 이렇게 이거는 굉장히 확하니 올라간 표현이다라는 거는 어찌 보면 좀 대통령실 내부의 분위기이고 그런 내부의 분위기가 어찌 보면은 소통 부족을 반증하는 그런 표현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부분부터 한번 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야권은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와 만남을 가졌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들어보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어서오세요.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네. 근데 또 개혁하고 민생하고가 사실 이게 별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우리 현충원 방명록에 남기셨더라고요. 어쩌면 이렇게 제가 하고 싶은 말하고 똑같은 말을 써놓으셨을까? 사실 그날 이제 방명록에 어떻게 보면 처음 기재를 하는 건데 많이 떨렸습니다. 황운하 대표께서 보고 있다는 그 생각 때문에 우리 민주당 행동하지 않는데 우리 조국혁신당 너무 앞서가게 되면 비교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좀 몸이 무겁다 보니까 민첩하지 못할 수 있는데 우리 대표단만큼은 아주 민첩하게 움직이겠다 해서 이름을 개혁기동대. 저희 조국혁신당보다 더 기민하게 움직이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개혁기동대를 세 글자로 얘기하면 계기됩니다. 엄청 기대된다. 이제 계자라는 표현이 매우 이런 그런 표현으로 많이 사용되더라고요. 매우 기대된다. 그렇네요. 그래서 원대, 찬대, 계기대. 오늘 이렇게 황운하 대표님 저희가 찾아뵈었는데요. 개혁을 위한 우리의 노력에는 분명한 부분으로서 멋진 경쟁을 해나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검찰개혁이 민생과 무슨 관계가 있냐라고 하지만 반드시 관계가 있다. 맞습니다. 개혁하지 못하면, 공정하지 못하면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와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그러한 교훈을 우리가 21대 국회를 통해 가지고 경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국민들이 볼 때 두 당이 정말 민생과 개혁을 위해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입법 공조를 잘하고 있구나 이런 모습을 보이고 선의의 경쟁이 되고 또 서로서로 자극제가 돼서 서로서로 발전하는 그런 생산적인 경쟁 관계에도 또 두 정당이 모두 도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진수희 전 장관님, 이 황운하, 박찬대 이 두 분 원내대표가 원래는 사실 같은 민주당 소속이었잖아요. 그럼요. 네. 자, 저런 분위기처럼 22대 국회에서도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이 이른바 찰떡공조를 이어간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뿌리가 같고 결국 초록이 동색인 상황에서 저는 민주당이 조국 혁신당을 이렇게 여하이 잘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이런 표현이 적당한지는 모르겠는데 데리고 갈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도움을 받은 만큼 돌려주는 거에는 인색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컨대 원내 교섭단체를 네. 뭐 요건을 완화해서 하도록 도와준다든지 네. 하는 거는 절대로 하지 않을 것 같고 필요할 때는 적절히 잘 활용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2석의 의석만 그냥 어떻게 보면 좀 이용하고 보상은 안 줄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네요. 그런데다 제가 보기에 지금 조국 그 대표께는 죄송한 네. 말씀이지만 지금 원내에 들어가신 지금 당선인 12분이 네. 과연 저분들이 지금 전혀 준비되지 않은 그 황운하 의원 뭐 신장식 그 네. 당선인 정도 빼고는 그 썩 뭐 의정할 때 국회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국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소복이 계셔가지고 그 좀 활동을 기대만큼 못 하실 것 같고 결국은 그 민주당의 그 뭐라 그럴까 네. 이용된다는 표현까지 제가 안 쓰고 싶은데 네. 이제 활용되는 그런 대상이지 그렇게 활용되는 것만큼 그에 상응하는 뭔가 대우랄까 보상이랄까 그런 거는 받지 못하는 그런 관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최재성 수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조국 혁신당이 민주당에 이용만 당할 거라는 게 사실은 진수희 전 장관님 말씀을 그렇게 안 하셨지만 그런 뜻인데. 통상 그렇게 볼 수도 있죠. 큰 정당이 있고 네. 그리고 같은 야권이고 그러면은 이제 큰 정당에 일종의 이제 끌려가거나 이렇게 되는 것이 뭐 상식적으로 그렇게 예측할 수도 있는데 네. 조국 혁신당은 조금 성격적으로 조금 다른 태생이라고 보거든요. 우선은 당 대표인 조국 대표의 어떻게 보면 조국 대표에 대한 지지로 네. 이번에 비례대표 정당에 많은 득표를 해서 그야말로 깜짝 놀랄 만한 이제 성적을 거둔 그렇죠. 거거든요. 그래서 조국 대표라는 존재, 이것이 이제 과거에 예를 들어서 제3당, 제4당하고는 조금 이제 다른 태생의 과정을 거친 정당이다. 이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당 차원에서는 개혁 과제에 대해서는 협력적인 기조를 유지하는 것은 맞지만 또 내적으로는 또 경쟁 기조 같은 것이 관통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막연하게 이제 몸집이 작다고 몸집이 큰 야당에 이렇게 복속되거나 끌려가거나 뭐 이런 거는 또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점이 조금 특이할 만한 점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야당 연대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이런 거대 야당을 상대해야 하는 여당의 원내대표로는 추경호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자, 스스로 독배라고 할 만큼 신임 원내대표가 당장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이 길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길이다. 이번에는 정말 독배다. 다들 독배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럴 때 TK가 영남에서 독배라도 마시러 가서 여기에 이 상황을 타게 하는데 그리고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 이 결심을 하게 된 겁니다. 좋은 밥상이 아니고 정말 다들 주저하는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결심을 했다. 국회는 의회는 정치는 끊임없이 대화하고 협상해야 된다. 야당을 존중하면서 끊임없이 대화하고 상임위원장 배분 등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일단은 제가 진정성을 갖고 끊임없이 대화하면서 접근해보겠다. 야당 원내대표 만나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만나야죠. 만나야죠.
네, 자 정화성 순수위원도 어제 이 방송에서 이 시간에 이제 원내대표 선거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자 정론설위원을 비롯한 두 분의 패널들이 전부 다 추경호 의원이 당선될 것 같다고 예상을 했었는데 결국은 예상대로 됐습니다. 그것도 압도적인 표 차이로요. 자 TK 이 의원이 원내대표가 된 게 지금 벌써 세 번째 아니겠습니까? 왜 추경호 의원이 원내대표가 됐을까요? 일단은 지금 독배라는 말을 추 신임 원내대표가 이제 계속 표현을 하셨는데 독배 맞는 것 같아요. 이 굉장히 어려울 거고 그다음에 그 당장 그 한 4년 전 국회 개원할 때 원내대표를 생각해 보면은 뭐 바로 알 수 있거든요. 얼마나 그때 힘들었는지. 네.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미래통합당이죠. 그 신임 원내대표가 당장 이제 원구성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지금 당장 민주당에서는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다 가져가겠다라는 지금 입장을 밝히고 있고 네. 아예 그냥 그 상임위원장은 전부 다 싹 그냥 이 제1당이 독식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4년 전에 또 똑같은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네. 아마도 굉장히 쉽지 않은 저걸 보여야 할 텐데 지금은 저기 원내대표가 추경호 원내대표 뭐 TK라고 하고 뭐 TK가 지금 연속으로 뭐 계속 영남 출신이 원내대표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지금 인물난 아닙니까? 뭐 할 사람이 뭐 그렇게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부분은 뭐 전부 다 독배인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그런 상황에서 지난 국회에서 이 추경호 지금 신임 원내대표가 그 원내 수석 부대표를 역임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협상력을 보여줬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뭐 경제부총리 또 정부에서 경제부총리까지 하면서 당정 관계에서도 뭔가 좀 뭐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다. 이런 부분들을 인정했기 때문에 뭐 의원들이 저걸 할 거고요. 원내대표와 대표의 그 이 기대값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 대표 같은 경우는 당 밖에서 표를 좀 끌어와야 되는 사람이 하는 게 맞고요. 원내대표는 의원들 잘 챙겨주고 그다음에 여당 상대당이랑 협상 잘하고 이런 부분이 가장 우선 덕목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봐지는데요. 앞으로 추경호 원내대표 사실은 저 독배라는 말에 굉장히 공감이 갑니다. 네, 뭐 추경호 원내대표 얘기대로 이 독배가 될 것 같은데 자 민주당이 지금 18개 상임위 위원장을 전부 다 가져오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런데 108석의 의석을 가지고 192석의 거야를 상대로 상임위를 좀 얼마나 가져오느냐가 첫 번째 과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지난 4년 전에 있었던 그 일 있잖아요. 상임위원장을 아예 그러면 다 원내 일당이 되셨으니 다 가져가시라. 이렇게 결정을 국민의힘에서 하면 오히려 원구성은 쉽게 될 수도 있는 상황 같아요. 저는 그렇게 하는 것도 이 어려운 난국을 타개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나. 그렇게 해서 가면 이제 우리 국민들이나 여론의 이제 정치권에서는 이 국민들의 동정심도 굉장히 중요한 무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얘기하니까 한번 이제 국정 운영의 한 축으로서 국회를 민주당 하고 싶은 대로 운영 한번 해 가 보시라. 이렇게 하는 것도 저는 방법이지 싶은 게 그렇게 되면 민주당이 그렇게 마구잡이로 그냥 입법 독주라든지 일방통행식으로 오히려 하지 못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서 이 상임위원장 몇 개 더 가져오고 덜 가져오고 이거 갖고 지리한 싸움을 벌이기보다는 아예 민주당한테 그런 식으로 하고 한번 해봐라. 라고 하는 거는 어떨지 4년 전에 똑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 오히려 민주당에서요 1년 이렇게 국회 운영해보더니 아유 좀 제발 몇 개라도 가져가시라 이렇게 됐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 왜냐하면 또 지리하게 몇 달 동안 원구성 갖고 여야 간에 다툼을 하다 보면 그거 보는 국민들 굉장히 피곤하고 답답하죠. 답답하니까 뭐 그런 것도 한 방법이겠다 하는 생각은 듭니다. 네, 최재형 수석께서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뭐 지난 국회에서도 4년 전에 민주당이 상임위 독식을 했었죠. 그런데 2년 후에 왜 바뀌었을까? 민심이 조금 바뀌었거든요. 문재인 정부의 이제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이런 거 중심으로 또 이제 아마 보궐선거가 그때 이렇게
임박했을 네.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민주당이 민심이 좀 이상하다. 여기에 이제 조금 양보를 하게 돼서 다시 상임위 배분이 이루어진 이거 이제 법사위 예, 그런 케이스가 되겠고요. 근데 이거 좀 잘 봐야 되는 게 이게 개원이잖아요. 근데 개원 협상이 늦어지잖아요. 그래서 22대 첫 국회가 예를 들어서 뭐 7월로 늦어진다. 뭐 이러면은 국민의힘이 굉장히 부담해요. 왜냐하면 그 안에 공수처 수사도 진행될 거고 특검이나 이런 걸 민주당에서 단독으로 발의를 한다 하더라도 시간이 더 그만큼 천연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바로 처리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요한 현안하고 개원이 늦어지는 게 국민의힘하고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제가 보기엔 썩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개원이 늦어지는 게 좋지는 않은 거예요. 이런 점을 조금 복합적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이 추경호 원내대표 입장은. 그 다음에 민주당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법사위를 제2당인 국민의힘 여당에게 주는 게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이제 개인적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만 워낙 이제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나 이런 분들이 세게 얘기를 하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법사위를 주더라도 결국은 말씀드렸다시피 민심이 아니 총선에서 심판 받고도 저렇게 국민들이 원하는 뭐 특검법이라든가 뭔가 법사위라는 길목에서 국민의힘이 저렇게 청년을 시키고 잡고 버티고 있구나. 그러면은 또 민심이 그거에 대해서 또 안 좋게 평가를 하고 이러면은 또 상황이 또 민주당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으로 가지만은 않거든요. 그래서 모든 기준이 민심의 향배이기 때문에 법사위까지 꼭 해야 되는가 민주당이 이런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독배는 원내대표는 독배하고 상관없는 것 같아요. 당대표나 비대위원장이나 여기는 이제 정치적 상황 전체적으로 이제 책임까지 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근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 의석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또 대통령 발로 또 권력 발로 여당 발로 난제들이 지금 수세적으로 봉착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뚫고 나가는 것이 어려운 상황인 거는 분명하지만 이것 때문에 독배 마시고 그야말로 정치적으로 사망하는 일은 없다. 그런 의미에서 독배는 아니다. 고생스럽겠지만 저는 그 독배는 상임위원장 아니다. 관련해서요. 이제 우리 최 수석이랑 같은 그러니까 맥이 같다고 볼 수가 있는데 다 상임위원장 그 독식하시라. 그냥 네네 그렇게 해 놓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주당이 그 무거운 짐을 그렇게 마구 쓸 것 이렇게 가지게 된 힘을 마구 쓰면서 막 특검도 지금 온갖 걸 다 특검한다 그러잖아요. 모든 걸 다 특검으로 밀어붙이는 그거는 하기가 저는 힘들어질 것 같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좀 그런 제안을 해 보면 좋겠고 이제 그 제안을 받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러다가 우리가 또 역풍을 맞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서 이제 법사위는 뭐 양보를 한다든지 뭐 그렇게 가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이제 원구성 협상이 쉽지만은 않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자, 오늘 또 화제가 됐던 얘기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이 박찬대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야권에선 금기시됐던 얘기죠.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폐지를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자, 내용 좀 볼까요? 자, 종부세에 대한 전향적 개선이 필요하고, 자,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민 수용성을 고려하지 않고 이념적 틀에서 부동산 세제를 밀어붙여서 실패를 경험했다. 민주당 정권의 이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일단 자인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에 실거주면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빼줘야 된다. 자, 국민 자산 중에 부동산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념을 넘어서 실용적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이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했고 또 다른 일간지에서도 또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언급을 한 이후에 여러 가지 의견이 당안팎으로 나오면서 좀 부담이 됐던 걸까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였다. 이렇게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종부세와 관련된 국민들의 요구 사항들이 많이 있어서 민주당이 그 부분과 관련된 검토는 뭐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지금 여러 가지 그 조세라든가 정책에 대한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주목하고 있다. 뭐 이런 부분인데 그거를 확대 해석해가지고 결정적인 거로 얘기하면 안 되셔요.
이렇게 얘기하면 가볍게 간담회를 통해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확정적 사실로 보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럼 네. 당내 이견이 조금 있는 상황인가 보네요. 아니죠. 다양한 목소리는 늘 있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으로. 당론도 한번 추진할 생각도 계신 건가요? 지금 그런 건 너무 빠릅니다. 네, 진수희 전 장관님. 박찬대 원내대표도 일단 거대 야당의 원내대표가 됐고 또 3선에 노련한 정치인인데 사담도 아니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꺼냈다는 것은 그냥 우연히 한 얘기는 아닐까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언론과 인터뷰에서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기 메신저가 박찬대 네. 의원이잖아요. 이재명 대표의 아주 최측근. 네. 그러다 보니까 딱 제가 드는 생각이 저 이야기는 당내에서 광범위하게 뭔가 이 의견을 주고받은 그런 결과물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이재명 대표의 생각이 아닌가 싶은 그런 게 펀뜩 드는데 그건 아마도 이 문재인 정부의 그 부동산 정책 때문에 이 정권이 교체됐다 이런 인식과 판단을 이재명 대표가 하시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요 나오는 이야기가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실거주 한 주택이면 보유세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네. 이거는요 보유세를 완전히 포기한다는 느낌도 들어서 비싼 집을 갖고 있으면 그 비싼 집에 대한 보유세는 그러니까 과세 기준을 좀 높이거나 네. 뭐 이럴 수는 있어도 완전히 종부세 대상에서 뺀다 이거는 저는 좀 아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최혜성 수석님 일단 민주당의 기존 정책 기조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얘기인데 진수희 전 장관 말씀대로라면 이게 이 박찬대 원내대표만의 생각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생각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뭐 증거는 없으니까요. 네. 그런데 신임 원내대표의 얘기잖아요. 저는 야당도 소위 말해서 수권 능력을 보일 때 제일 중요한 게 정책의 완결성이에요. 네. 그런 점에서 저건 찬반이 있을 수 있는데 저걸 이제 섣불리 먼저 이렇게 박찬대 원내대표가 내놓은 것은 제가 보기에는 공격 앞으로만 하다가 뒷공간 내주고 실점하는 예가 있잖아요. 그런 것의 일환이라고 보거든요. 첫 번째 정책의 완결성이라는 측면에서 부동산 정책은 1주택 종부세 폐지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양도세를 어떻게 할 거냐. 네. 이 문제하고도 연관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런 정책을 내놨을 때 반발하는 집단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종부세에 해당하는 아파트를 취득하기 어려운 사람이라든가 네. 지금 또 뭐 자가를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거. 자산 얘기를 박찬대 원내대표가 했지만 자산도 지금 양극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수용성이 있는 집단과 수용성이 없는 집단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등등이 전반적으로 점검되면서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원내대표를 내놨어야 된다. 네.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단견이기도 하고 설령 저게 된다 하더라도 총체적으로 관련 정책들을 보면서 내놔야 되는데 그런 점이 좀 매우 부족했다. 그러다 보니까 진도를 더 못 나가고 조금 주춤거리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저런 게 이제 수권 능력에 대한 어떤 의심이라든가 의석이 많지만 민주당이 야당으로서 정책 추진하는데 조금 미치지 못하다 이러면은 오히려 이제 실점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는 이른바 통화 녹취로 불거진 이철규 의원과 배현진 의원의 갈등이 좀처럼 봉합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배현진 의원이 통화 녹취 파일을 공개하자 이철규 의원은 배 의원이 아니었다 이렇게 해명하면서도 앙금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아니 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 그 라디오에서 말씀하셨던 건 대의원님 아니에요. 그러고 몰라요. 그저게 아니 정상적인 시각으로 보시면은 아니 그분이 조선 의원이 정치 신인인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됐어요. 혹시 그 뒤로 배현진 의원이랑 연락을 할 이유도 없고 됐어요. 그냥 전부 다들 그 이성을 가지고 사안을 바라보면 답이 나옵니다. 배 의원님께서 녹취록 공개하시면서 친윤계 의원님들께 좀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아니 이걸 왜 친윤 비윤해요? 아니 이게 친윤의 문제야?
아니 뭐 진윤 친윤끼리 아니 갈등이 좀 아니 진윤끼리 갈등이 아니라 그 무슨 아니 왜 그렇게 사안을 확 해석하세요? 됐습니다. 의원님 그럼 배현진 의원이 그 페이스북 올리신 거에 대해서 좀 반박을 하시거나 따로 입장 표명하실 계획은 저기 내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기 말을 섞을 이유가 없다고 했다고요. 그럼 배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실관계는 정확히 어떻게 밝혀요? 아니 여러분들이 판단하세요. 내가 그게 무슨 이렇게 부적절한 말을 했어요. 앞전에 뭘 했어요? 안 한다 했죠? 네. 그 확인된 건 그거 하나잖아요. 아, 안 한다 했구나. 이게 전부 다 아닙니까? 됐으니까 그만하시죠. 우리가 말을 못 알아들으면은 뭐라고 하겠어요? 네, 정화석 논설위원. 일단 이철규 의원, 배현진 의원 전부 다 이제 같은 당 소속이고 또 친윤계 의원들인데 갈등이 좀 잘 봉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철규 의원의 이런 해명에 대해서 오늘 또 배현진 의원이 재반박에 나섰군요. 그 뭐 지금 두 이철규 의원과 배현진 의원 간에 이렇게 뭐 오고 가는 갑론을 박은 사실은 그렇게 뭐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네. 뭐 저 이병헌 씨하고 김영철 씨가 출연했던 영화 네. 하나 있었죠. 그래서 저한테 왜 그랬어요? 그러니까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대화가 오고 갑니다. 대충 좀 그런 분위기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이제 구심력이 약해지기 시작하면은 물론 이걸 갖다 뭐 친윤 내외 개파 분열이다 뭐 이렇게까지 볼 것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구심력이 약해지다 보면 그 구성원들이 각자 도생의 분위기, 그다음 각자 도생의 분위기에서 사실은 조금만 자기에게 이렇게 공격이 오는 것 같은 느낌만 들어도 굉장히 과민하게 반응하는 그런 부분이 보이는 것 같아서 어찌 보면은 이거는 지금 여당 친윤 세력의 어떤 구심력의 약화 이런 것들을 좀 상징적으로 보여주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정치여담여담은 여기서 모두 마무리하죠.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정화석 SBS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세 분 고생하셨습니다. 네, 뉴스 브리핑은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